안녕하세요. 모터리언 박대기 기자입니다. 맨날 박대기 기자 눈만 오면 출연하는 그분도 좀 이제 쉬셔야 될 텐데, 자, 저는 오늘 인제에 나왔는데요. 오늘 만나볼 모델은 이 차인데요. 이거 눈사람 차. 와, 이거 뭐야? 눈으로 덮인 이 차 뭔지 알아보시겠습니까? 자, 이거 어제 만나봤던 렉서스의 LX입니다. LX는 거대한 대형 SUV죠. 그러면서도 바디온 프레임에 강력한 오프로드 성능도 갖추고 있고, 그러면서 이름이 LX인 것처럼 굉장히 럭셔리한 그런 대형 SUV거든요. 이 LX를 통해서 이제 렉서스의 라인업 중에서 L자가 들어가는 모델들이 있어요. LS가 세단이고요. 그리고 LM이 지난번에 만나봤던 그 미니밴, 럭셔리 미니밴 있죠. 그 다음에 LX가 대형 SUV, 이렇게 세 가지 L 트림이 있는데, 오늘 만나보실 모델은 국내에 처음으로 소개된 렉서스의 LX고요. 그리고 이게 4세대로 진화하면서 하이브리드 모델이 처음 적용된 거거든요. 그래서 국내에는 하이브리드가 적용된 700H가 출시가 됐는데, 지금 오늘 이거를 좀 특별한 오프로드 코스에서 만나보기 위해서 이제 왔는데, 지금 눈이 막 온 세상이 하얗게 정말 예쁘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큰 바위를 갖다 놓고 이렇게 올려놓으니까 그림 잘 나오죠. 근데 눈까지 덮여서 이게 터프한 느낌이 정말 좋거든요. 근데 보시면 지금 휠이 이게 22인치 휠이잖아요. 22인치 휠이 적용된 거는 VIP 트림이거나 아니면 럭셔리 트림인데, VIP나 럭셔리 트림만 하더라도 웬만한 이 정도 오프로드 코스는 다 주행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오프로드 성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오늘 온로드에서는 이 VIP 트림으로 온로드 주행을 하면서 뒷자리도 한번 체험을 해볼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 오프로드 특수 코스거든요. 여기 온 이유가 이제 딱 들어오는 순간 해마다 여기에서 랜드로버가 이쪽에서 오프로드 테스트를 자주 했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렉서스가 우리가 랜드로버쯤이야 이러면서 그러면서 여기를 선택한 게 아닌가, 이런 괜히 싸움을 막 붙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 렉서스의 LX가 이 오프로드에서 어떤 성능을 보여줄지 진짜 기대가 되는 게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랜드크루저랑 같은 차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랜드크루저를 굉장히 고급스럽게 꾸며놓은 차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물론 뭐 내장이랑 다 다르긴 하지만, 근데 기본 뼈대가 랜드크루저니까 랜드크루저의 오프로드 성능은 뭐 두말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오늘 이따 오프로드도 체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침 제가 오프로드에서 탈 차는 오버트레일이 배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따 오버트레일이랑 VIP나 럭셔리랑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부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승할 차는 VIP 트림이거든요. 요걸 타고 온로드를 주행할 건데, 어제 인테리어랑은 많이 살펴봤고요. 조금 이따 다시 보기도 하겠지만, 우선 궁금했던 트렁크 잠깐 살펴보면, 이게 기본적으로 오토만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 시트를 어떻게 더 눕히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딱 요만큼의 트렁크 공간만 마련이 되어 있는 거죠. 이것도 이 시트가 뒤로 눕기도 하고 앞으로 당겨지기도 하다 보니까 나름 이렇게 벽을 만들어 놨네요. 요거 이상으로 더 가까이 더 이제 깊이 짐을 실을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VIP를 모시는 만큼 트렁크에서는 조금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이긴 하죠.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220V V2L이라고 할 수도 있는 220V 단자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용량은 1.5kW까지 쓸 수 있으니까 1.5kW면 꽤 괜찮죠. 이게 사실 플러그인도 아니고 또 완전 전기차도 아니어 가지고 배터리 용량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그렇긴 하지만 220V를 쓸 수 있으니까 이 정도만 하더라도 꽤 도움이 많이 되겠죠. 자, 이쪽 줄은 오프로드 주행할 차들이 서 있는 데인데요. 오프로드도 이 럭셔리 모델 가지고도 오프로드를 들어갑니다. 지금 요게 이제 7인승 럭셔리 트림이거든요. 자, 아무래도 여러 가지 범용성을 고려해 보면 이 7인승의 이 럭셔리 트림을 좀 더 많이 선택들 하실 것 같아요. 느낌이 완전히 다르구나. VIP는 아무래도 여기가 이렇게 딱 막혀 있다 보니까 조금 그냥 독립된 공간으로서는 정말 좋았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넓은 그런 느낌은 아니었는데, 여기는 굉장히 넓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이쪽에 별도로 에어컨 좌우로 분리해서 에어컨 다 조절이 되고, 뒷좌석에도 통풍 시트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C타입 충전하는 거 2개가 마련되어 있고요.
저 3열에 들어가시려면 이쪽에 있는 이 레버를 당기면 이거는 그냥 폴딩만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는 들어가실 수가 없고, 여기 어깨 위에 보면 버튼이 있는데 이걸 딱 누르시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이런 경우에는 이 시트가 너무 뒤로 나와 있어서 걸리기 때문에 지금 안 넘어진 거고요. 이걸 길게 누르고 있으면 보시죠. 얘가 움직여져. 예. 길게 누르면 이게 다 당겨졌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까지 네, 더블 폴딩이 돼 가지고 이렇게 해서 3열로 바로 타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3열은 이게 엄청 럭셔리한 차에 비해서 3열은 3열도 전동으로 등받이 각도 조절이 되는군요. 이거는 내리고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하면 다리를 펼 수는 없어요. 제가 지금 양반 다리 해가지고 앉아 있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 공간은 나오는 상황이고, 이거 폴딩 하려면 그냥 여기 버튼 누르면 되죠. 이렇게 꾹 누르면 저기 움직이죠. 움직이고 다 되고 나면 폴딩이 되고. 그리고 저것도 이게 좀 전에 세웠잖아요. 제가 이 시트를 원래대로 세우면, 그러고 나면 앞에 있던 시트가 원래 위치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방금 한번 눌렀을 때 바로 안 된 거거든요. 이쪽에 있는 이 버튼은 이쪽 시트 폴딩 하는 기능이네요. 그래서 이걸 다 접어 가지고 만약 화물 공간으로 쓰겠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걸 눌러서 폴딩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확실히 아무래도 7인승이다 보니까 3열까지 다 세워버리면 이 정도 공간밖에 안 나옵니다. 2열 시트를 전체를 다 눕힐 수가 있네요. 누르고 있어야 되는구나. 한 방에 다 누워지는군요. 이렇게 해서 이게 만약 차박 이런 걸 한다고 하면 이 높이에서 해야 되는 거네. 그죠? 제가 올라가서 한번 누워 볼까요? 와, 엄청 높긴 한데 그래도 다리가 안 올라가. 와, 야, 이게 차박 같은 거 하기에는 공간이 아무래도 공간을 다 채워야 되는 미션이 생기긴 하네요. 근데 뭐 길 자체는 워낙 깁니다. 뭐 머리 위 공간도 이 정도면 굉장히 여유가 있는 편이고, 기본 사이즈 자체가 좋으니까 공간은 확실한데, 이게 아무래도 보시면 이게 바닥인데 이만큼 높여 가지고 시트 특성상 그건 어쩔 수 없는 구조인 것 같긴 하네요. 공간은 엄청 큽니다. 네, 우선 가격이 2억에 육박하는 LX700H의 그 4인승 VIP 트림 뒷좌석을 먼저 체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오토만 시트가 적용되어 있어서 공간 자체는 진짜 여유가 있고요. 이쪽 1열 시트도 이쪽에 있는 이 메뉴를 통해서 이게 조절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시트를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고, 뭐 앞으로도 당기고 뒤로도 당기고,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내리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쪽 모니터를 통해서 뭐 조명이라든가 온도라든가 오디오 이런 부분들 다 조절하실 수가 있고요. 뒤에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콘솔 박스가 있어서 여기서 HDMI가 있구나. HDMI 연결해서 이쪽 모니터로 뭐 게임을 하든지 영상을 보시든지 그런 것들도 가능하게끔 되어 있고요. 일단 뭐 제일 궁금한 게 이제 승차감이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서스펜션이 차고 조절이 되는 액티브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에어 서스펜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챔버가 위아래로 움직이긴 하지만 그 속에 오일이 들어있는 거죠. 유압식 서스펜션이어 가지고 아무래도 일반적인 에어 서스펜션에 비하면 요철이 조금은 더 들어오긴 해요. 진동 느낌이 보통 일반적인 이 정도 무거운 차의 에어 서스펜션 같으면 여기 좀 이렇게 많이 부드럽게 넘어갈 것 같은데, 얘는 그거보다는 진동이 조금 더 들어오긴 해요. 확실히 이게 일반 에어 서스펜션이랑 좀 차이가 나긴 하네요. 뒷좌석에 앉아 보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시트 포지션 자체가 좀 많이 높아요. 특히 2열이 지금 더 높은 상황이어서 관망하는 느낌은 좋긴 하거든요. 이게 시야가 넓게 뚫려 있어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이 느낌은 좋긴 한데, 좀 안락하게 이렇게 푹 파묻혀 있는 그런 느낌은 조금 부족한 느낌이 들어요. 지금 이제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츠 모드로 바꿨는데, 그러니까
충격이 조금은 더 들어오긴 하는데 이렇게 하니까 조금 더 들어오긴 하는구나. 기본적으로 이렇게 대형 SUV에 에어 서스펜션 들어있는 그런 차들에 비하면 기본 컴포트 모드 자체도 조금은 단단한 편입니다. 지금은 충격이 꽤 들어오는군요. 컴포트로 부탁드려요. 아무래도 뒤에 VIP를 모시고 가는 상황이다 이랬을 때는 컴포트 모드로 주행을 하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 차가 지금 현재 이 VIP 드림 같은 경우에는 오토만 시트도 적용되어 있고 완전 VIP를 모시는 차이긴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이게 기본적으로 오프로드에 강하게 차가 만들어져 있는 차거든요. 그래서 바디온 프레임도 적용되어 있고 말씀드렸듯이 서스펜션도 유압식으로 적용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완전 VIP를 모시는 부드러운 그런 모델은 좀 아니다. VIP를 모시고도 정말 극한의 그런 어떤 오프로드에도 들어갈 수 있다. 그랬을 때 이 차가 딱 진가를 발휘할 것 같죠. 북한의 김정은이 홍수 났을 때 현장 지도할 때 이 차 타고 갔다는 거. 와, 그거 진짜 제대로네. 야, 진짜 돈 안 들이고 광고 효과를 확실하게 낸 그런 사건이군요. 그게 맞죠. 예, 그렇게 VIP를 모시고도 정말 극한의 공간에도 갈 수 있다. 그게 이 차의 컨셉인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 좀 범용성은 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죠. 뭐 레인지로버에도 뒤에 VIP 시트 있는 그런 모델들도 있고 볼보 XC90에도 뒤에 VIP 시트 있는 그런 모델들이 있는데 그런 차들이 아무래도 조금 더 안락함을 강조하는 거를 생각해 보면 이 차는 안락함보다는 극강의 공간에서의 생존성 이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많이 맞춘 모델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원터치로 시트를 완전 편안하게 VIP 좌석을 만들어 주는 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우측에서 여기 원터치 버튼이 있거든요. 자동 요걸 딱 누르게 되면 그렇죠, 한 방에 지금 얘도 누워지기도 하고 앞좌석 시트도 이렇게 앞으로 넘어가죠. 오, 완전히 앞으로 가네. 우와, 그렇군요. 완전히 이렇게 간 상태에서 만약에 다리를 좀 뻗고 싶으면 지금 봤을 때 제가 다리가 거의 뻗어도 될 만큼 공간이 여유가 있거든요. 그럼 이 상태에서 여기 등받이 이 발판을 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발을 여기다 올릴 수 있는 거죠. 와, 야, 이거는 진짜 딱 완전 좋네. 야, 이게 제가 누웠을 때 제가 앞 시트에 발이 안 닿는 정도 차들이 잘 없거든요. 최근에 이 발 받침까지 있는 경우들이 좀 드문데 와, 이거는 발 받침도 전동으로 이렇게 눕혀주니까. 근데 이 발 받침은 이 시트를 완전히 앞으로 민 상태에서만 내려옵니다. 그래서 중간에 어느 정도 서 있는 상태에서는 발 받침 내리는 게 활성화가 안 되고요. 이 시트가 완전히 앞으로 가 있는 경우에 발받침이 내려와 가지고 아무래도 이 발받침이 여기 붙어 있으면 이게 등받이에 부피를 차지하게 되는데 그게 내려와 버리니까 등받이까지 푹 파가지고 제가 다리를 뻗었을 때도 발끝이 안 닿습니다. 진짜 발끝이 닿을락 말락. 자세는 진짜 끝장이네요. 와, 이거 승차감만 좀 더 많이 부드러우면 그러면 정말 좋겠는데. 야, 이게 오프로드가 너무 극강이다 보니까 좀 이런 점에서는 좀 아쉽긴 하네요. VIP 위치에서는 조금 아쉽긴 합니다. 지금 시트는 여기 지금 무중력 시트가 적용되어 있거든요. 예전 닛산에서 먼저 나왔었죠. 저중력 시트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나사와 협업했다고 하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 기본적으로 개념이 뭐냐면 그 쿠션이라든가 라인을 신체가 느꼈을 때 어느 한 곳에 더 하중이 많이 치중되든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 하중을 어느 정도 분산시켜 가지고 몸이 이렇게 눕거나 앉았을 때 편안한 느낌이 들도록 해준다라는 건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누워보면 시트 자체는 굉장히 편안해요. 그렇긴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이 서스펜션 자체가 아무래도 노면이 뭐 매끄러운 데는 상관없지만 규칙적으로 이렇게 진동이 들어오는 고속도로에 그런 구간들도 있을 텐데 그때는 이렇게 진동이 계속 이게 바운싱이 계속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그런 구간을 지나갈 때는 조금 불편해요. 지금처럼 이렇게 매끈한 구간을 지나갈 때는 뭐 더없이 편하고 좋은데 이렇게 진동이 계속 규칙적으로 꿍꿍꿍꿍꿍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구간들 있죠. 그런 데서는 충격이 꽤 많이 들어옵니다. 이건 진짜
VIP로서는 조금 애매하긴 하네. 너무 그 상황 자체가 제한된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자, 일단 도로로 나오면요, 첫 느낌은 이렇게 묵직한데 부드러워요. 차가 확실히 워낙 육중한 느낌이 있다 보니까 그게 거동에서도 느껴지거든요. 근데 일단 승차감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꽤 부드럽습니다. 근데 오늘 근데를 자꾸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첫 번째는 아까 뒤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에어 서스펜션이 아니라 유압 서스펜션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차고까지 조절되는 그런 이 폭이 굉장히 넓은 서스펜션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뾰족하지는 않은데 그래도 충격량 자체가 꽤 들어온다. 그다음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바디온 프레임 구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럭셔리한 모델이어서 그 바디온 프레임을 정교하게 잘 다듬어 놓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길이 매끄러운 도로에서는 그런 느낌들이 거의 안 들어오는데 가끔 이렇게 요철이 있는 구간들을 지나가 보면, 그러면 이 프레임하고 그 다음에 위에 바디 캐빈하고가 약간씩 노는 그 떨림이 있거든요. 바디온 프레임 그 특유의 떨림이 있는데 그 떨림이 조금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게 딱 타보면 아, 이거 바디온 프레임이구나 라는 걸 확실하게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그 떨림이 약간은 들어온다는 게, 결국은 이게 뭐 두 마리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다 잡는다는 건 현실적으로 아무래도 좀 어려운 일이긴 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차 같은 경우 워낙에 강력한 오프로드 성능을 갖추고 있는 만큼 약간은 좀 어떻게 보면 포기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걸 감안하고 봤을 때는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 세팅을 해 놓은 거죠. 네, 그리고 이 4세대 LX 같은 경우에 처음에 가솔린 모델이 먼저 나오고 이번에 하이브리드 모델이 추가가 되면서 그 모델명이 700H가 됐거든요. 그래서 가솔린은 V6 3.5 트윈터보 한 415마력 정도가 되고요. 거기다 전기 모터를 병렬식으로 엔진하고 변속기 사이에 전기 모터를 넣어 가지고 합산 전체 출력이 464마력이에요. 464마력이면 힘이 엄청나게 강력하죠.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이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 전기 모터가 초반에 힘을 살짝만 보태줘도 이게 굉장히 육중한 차체가 처음 출발할 때 막 힘을 왕 이렇게 써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처음 출발할 때 확실히 가뿐하게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그게 하이브리드 모델의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장점 중에 하나거든요. 기본적으로 하이브리드 하면 연비를 가장 먼저 많이 떠올리시긴 하지만, 연비 못지않게 평상시 주행할 때 주행 감각에 있어서도 훨씬 더 경쾌하고 응답성이 좋은 그런 주행이 가능하다라는 점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특히나 이렇게 육중한 이런 모델에 있어서는 그 부분이 굉장히 효과가 있죠. 그래서 이 차도 처음 출발할 때 해보면 분명히 무게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가뿐하게 주행해주는 그런 느낌들을 받을 수가 있고요. 전반적으로 힘은 뭐 굉장히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운드도 이게 6기통인데 이게 사운드가 좀 풍성한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8기통 느낌이 나기도 하고, 아무래도 응답성 면에서도 이게 힘이 조금씩 전기 모터가 더해주면 특히나 그런 느낌들을 더 받을 수 있기도 하겠죠. 그리고 또 여담이긴 한데, 지금 여기 앉아보면 이쪽에도 이렇게 불룩하고 여기도 굉장히 불룩하잖아요. 그런데다가 차가 이게 막 탱크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 순간적으로 이렇게 싹 스치고 지나가느냐 하면, 그 허머 H1 있잖아요. H1 타면 시트 포지션도 엄청 높고 여기도 막 볼록하거든요. 워낙 오래돼서 잘 기억도 안 나는데 그 이미지가 남아 있어요. 근데 여기도 약간 H1인데 디지털화 되어 있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뭔가 이 차가 육중하면서도 잘 보호해 줄 것 같고, 정말 험한 곳에 들어가더라도 다 돌파해 가지고 결국은 안전하게 다시 복귀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있는 차다라는 느낌이, 이게 실내 운전석에 앉았을 때도 그런 느낌들을 좀 줍니다. 이거는 컨셉 자체가 확실히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해 왔던 거랑 완전히 다른 컨셉이긴 하네요. 와, 새롭게 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레인지로버라든가 아니면 디펜더나 디스커버리랑도 지금이랑은 또 완전 다른 느낌이고, 이전에 그 바디온 프레임 쓰던 때랑 생각해보면 그런 것들보다는 훨씬 더 고급스럽고,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컨셉들이 섞여 있다 보니까 엄청 강력한데 엄청 고급스럽고,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뭐 차로 유지, 통풍 시트 이런 기능들 다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승차감은 안타깝게도 1열 승차감이 더 좋습니다. 이게 VIP 시트가 적용되어 있는 VIP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구조적으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1열 승차감이 더 좋아서 뭐 이 차를 자가용으로 운전하시는 분들은 만족하시겠지만 2열의 VIP를 모시고 갈 때는 노면에 따라서 좀 그 충격이 들어오는 거는 감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와, 스포츠 플러스가 되면 응답성도 조금 더 강력해지기도 하고 하체도 더 단단해지고 롤 자체가 더 줄어드는군요. 이게 몸으로 느껴지는 충격은 확실히 스포츠 플러스가 되면 더 많이 단단해집니다. 근데 이거를 만약에 이제 와인딩에서 들어가서 돌려본다 그러면 차가 워낙 육중하기 때문에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이제 터레인 모드를 바꾸는 건 여기 MTS라고 있어요. 이걸 누르신 다음에 그다음에 이걸 돌려보시면 그러면 딥 스노우, 머드, 샌드, 더트, 오토 이렇게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드디어 기대했던 LX의 오프로드 코스를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랜드로버 가지고 정말 마음껏 놀았던 코스인데 LX가 그 정도는 커버 한다니까요, 그죠? 일단은 이게 그 기본이 H4거든요, 사륜구동. 그래서 여기 구간에서는 L4로 바꿔서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트럴에다 두고 기어 레버를 이렇게 왼쪽으로 밀고 있으면 N이 됐고 L4 눌러서, 자, 이게 L4가 되면 자동으로 이쪽 모니터도 바뀌고 높이도 이게 최대가 노멀에서 최대 103mm까지 올라간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드라이브 모드 상태에서 오프로드 코스에서 L4가 되면 83mm까지 2cm의 마진을 두고 주행을 해요. 그러다가 만약에 이게 진짜 극한 상황에 푹 빠져가지고 탈출하기 힘들다라고 판단되면 자동으로 차고를 2cm 더 높여주기도 하고 아니면 여기서 이 위로 차고를 더 높여서도 주행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기본 노멀이 200mm예요. 거기에서 지금 83mm가 더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야, 이게 L4만 됐는데 바로 그냥 VSC 이런 거 다 꺼버리고 그렇게 바뀌어 버리는군요. 자, 지금 이제 멀티 터레인 셀렉트 버튼이 있거든요. 요거는 드라이브 모드 보통 노멀 스포츠 바꾸는 거고, 요거 누르면 이제 터레인 모드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지금 모드가 락, 머드, 샌드, 오토가 있는데 우선 오토로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H4에서는 모드가 하나가 더 있어요. 딥 스노우라고 그래서 눈이 엄청나게 많이 내렸을 때 그때도 탈출할 수 있는 모드가 하나가 더 있는데 L4로 바뀌면 그 모드가 없어지더라고요, 보니까. 추가적으로 더트라는 모드도 있습니다. 더트도 있고요. 자, 지금은 근데 사실 뭐 이게 이게 기본 바디온 프레임의 상시 사륜의 로기어에 이미 뭐 터레인까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이 차가 어느 정도의 성능을 낼지는 충분히 예상하는 만큼 이상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여기 뭐 특설 코스라고 하지만 이 정도는 거의 껌일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차가 아니고서는 진짜 아무나 들어와서 그냥 통과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작은 경사를 지나가 볼 텐데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접근각, 이탈각, 그 다음에 또 흔히 저희가 배가 닿는 부분, 그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얘는 기본적으로 그거를 확보를 잘 해놨기 때문에 크게 뭐 무리 없이 지금 여기서 이렇게 넘어갈 때 이 언덕이 폭이 좁으면 배가 닿을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는 배가 안 닿게끔 설계를 해 놓은 거죠. 네, 이 차에 맞춰서 설계를 해 놓은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또 이게 기술적으로 좀 차이가 있는 게 이 차가 길이가 5m가 살짝 넘거든요. 근데 휠 베이스가 2850밖에 안 돼요. 그렇다는 얘기는 일반적으로 5m 넘는 차들이면 2900은 넘어가거나 거의 3m 넘는 그런 차들도 많이 있는데 지금 이 차는 2850밖에 안 해놨다라는 게 선생님의 말씀에 의하면 1세대 때부터 2850mm의 휠 베이스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대요. 그게 나름 강력한 오프로드를 주행하는 데 있어서 제가 봤을 땐 필요 충분 조건이지 않을까. 더 크면 물론 당연히 승차감이나 이런 면에서 유리하겠지만 오프로드는 더 불리하고, 근데 더 좁게 하면 험로를 탈출하는 건 더 좋겠지만 승차감이나 공간이나 이런 데서는 또 불리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선택한 게 2850mm 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그냥 간단하게
강물을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와, 이 뷰 이거 뭐야 이거. 너무 와, 진짜 예뻐요 뷰가. 야, 오늘 눈이 와가지고 오프로드를 타기에는 진짜 축복의 날이에요. 축복의 날. 와, 이게 확실히 전방에 카메라가 있으니까 방금처럼 이렇게 언덕으로 약간 언덕 저도 앞에 길이 어떤 상황인지 안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카메라가 다 비춰주고 있으니까 그거를 확인해서 가기가 굉장히 쉽고 좋죠. 그리고 이쪽에 지금 경사라든가 이런 거 수치가 계속 수치는 안 보이지만 기울기가 표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좌우로 몇 도로 기울었는지 앞뒤로 몇 도로 기울었는지를 보여주는데 이런 것도 확인해 가면서 하시면 되고요. 이쪽에도 보시면 지금 페달 밟는 것도 브레이크를 얼마나 밟느냐, 가속 페달을 얼마나 밟느냐 이런 것들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도하가 70cm까지 가능해요. 랜드로버는 90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최근에 뭐였죠? 타스마는 80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거 생각해 보면 70 이 차가 극강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 생각하면 조금 아쉬울 수도 있지만 사실 70mm도 이거 장난 아니거든요. 여기 지금 50cm가 안 돼요. 50cm가 안 되는데 70cm까지 들어간다 그러는 건 장난 아니죠. 김정은이 그 홍수 났을 때 이거 가지고 들어가서 그거 보면 옆에 거의 막 찼던데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예. 자, 지금 앞에 바위를 엄청나게 많이 심어 놨는데요. 이 락 모드로 바꿔서 일단 멀티 터레인을 일단 락으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여기 크롤 모드가 있는데 원래 크롤 모드는 이게 경사로 올라가는 모드거든요. 근데 여기서 저속으로 갈 거니까 크롤 모드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롤 버튼을 누르면 여기 지금 눈금이 나오는데 크롤이 5단계가 있어요. 1단계가 제일 저속이고 5단이 되면 시속 한 7km 정도로 주행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는 2단만 놓고 주행을 해볼 텐데 요거는 지금 그 저속에서 크루즈 컨트롤이 지금 켜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엑셀이랑 브레이크를 안 밟고 그냥 가면 차가 알아서 속도를 유지하면서 가준다는 거죠. 보통 급한 경사를 올라갈 때 이게 그 엑셀이나 브레이크 미스로 인해서 중간에 가다가 멈춰버린다든가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능이긴 한데 여기서는 지금 바위를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바위 같은 거 있을 때는 바위를 피해서 넘어가시면 안 돼요. 바위를 밟고 넘어가셔야 차가 안 상합니다. 바위를 피했다가는 바닥이 긁히거나 아니면 옆구리가 긁히거나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꼭 높은 곳을 밟고 넘어가야 된다고 확인하셔야 돼요. 와, 저기 그나저나 앞에 큰 게 있는데. 오호호. 자, 그러면 그냥 크롤을 끄고 지금 락 모드로 그냥 넘어가 볼 텐데 오히려 계속 바위가 많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좀 큰 바위를 넘어가야 된다. 그랬을 때는 사람이 그 위치를 생각해 가지고 여기서 엑셀을 밟을 건지 아니면 브레이크 밟을 건지를 컨트롤하면 그게 훨씬 더 매끄럽게 넘어갈 수가 있죠. 지금 앞에 큰 바위가 하나 있는데 지금 올라가거든요. 올라갔다가 내려갈 때 살짝 브레이크를 밟아주면 그러면 훨씬 더 부드럽게 여기서 살짝 이렇게 해야 이제 배가 안 닿는 거죠. 근데 쿨렁쿨렁 해버리면 이제 배가 쿵 찢는 경우들이 생길 수도 있어서 근데 기본적으로 이거 뭐 키가 워낙 지상고가 높은 데다가 승차감도 엄청 좋아요. 자, 통나무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지나가나요? 그냥 락으로. 여기도 크롤 한번 해보고 싶긴 한데 근데 여기는 아무래도 이제 매번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브레이크를 살짝씩 컨트롤 해주면 그게 사실 또 어이구 이렇게 하면 이제 완전 쿵 찍는 거죠. 야, 렉서스가 이런 걸 간다니까요. 이거를 으악. 저는 랜드크루저를 타고 있다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다. 이제 다시 멀티터레인을 오토로 바꾸고 자, 지금 이제 사면을 통과를 할 건데요. 이게 사면 통과할 수 있는 제원상 최대 각도가 44도예요. 등판은 45도, 그럼 옆면으로 기울어지는 거는 44도인데 지금 여기는 30도로 설계를 해놨다고 그랬거든요. 근데도 겁나요. 우와. 다 올라가도 30도라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 보시면 30도가 채 안 되게 지금 20도 조금 넘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도 이거 이쪽으로 금방 넘어져 버릴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44도를 견딘다는 건 뭐냐면 타이어도 버티기도 하지만 무게 중심이 잘 잡혀 있어서 옆으로 전복이 안 된다는 거죠. 가끔 그 오프로드 미국 이런 데서 바위 영상들 보시면 차 뒤집어지는 거 많이 보시잖아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는데 이 차는 45도까지는 그걸 버텨준다는 거죠. 자, 드디어 이제 크롤 모드를 제대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롤 모드를 켜고 3단으로, 이번엔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이건 그냥 평범한 등판이니까 지금 엑셀 안 밟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가 알아서 속도를 유지해 주면서 올라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진짜 정말 급한 그런 등판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크롤 모드가 굉장히 유효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내리막에서는 여기는 DAC라고 해놨는데 우리가 보통 HDC라고 부르는 힐 디센트 컨트롤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리막에서는 힐 디센트 컨트롤을 쓰면 크롤 모드보다는 조금 더 높은 속도로 내리막을 저속 주행해 주는 게 되는데 지금 그냥 크롤 모드로 다 내려왔습니다. DAC, 다운힐 어시스트 컨트롤. 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던 게 그 오버 트레일 모델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모든 차들은 다 센터 락은 다 들어가고요. 오버 트레일은 앞쪽이랑 뒤쪽 디퍼런셜을 잠그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뒤랑 센터를 다 잠글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은 우선 센터를 먼저 잠그고 리어. 네. 지금 이게 센터랑 뒤에 디퍼런셜을 잠그게 되면 앞바퀴는 좌우 속도가 약간 다를 수 있지만 뒷바퀴는 똑같은 속도로 가고 그리고 앞뒤 구동이 지금 다 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앞에까지 다 잠궈버리면 네 바퀴가 다 똑같은 속도로 가게 되는데 그게 정말 극강의 탈출을 필요로 할 때 그거를 쓰긴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이렇게 스티어링을 감아보면 이게 다 안 감겨요. 그래서 코너링이 진짜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뒤에까지만 잠궈도 엄청나게 강력한 탈출이 가능합니다. 네. 자, 이번에 여기 이제 회전 턴을 할 건데요. 드라이브 모드를 오토로 바꾸고 그 다음에 크롤을 누르신 다음에 여기 위에 보시면 요 회전하는 유턴하는 그림이 있죠. 요거를 누르시면 돼요. 그럼 불이 들어오거든요. 이게 뭐냐면 콤파스 턴 있잖아요. 그거예요. 이게 예전에 이제 제가 브롱코에서 사실 제일 먼저 체험을 해봤었는데 그 브롱코 같은 경우 이제 이렇게 턴을 한다고 하면 이쪽 운전석 뒷바퀴에 브레이크를 잠그고 돌아가지고 콤파스로 콕 찍은 상태에서 도는 것처럼 그렇게 해주는 건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도 저 잠기고 있네요. 예. 그렇게 해서 지금 회전 반경을 굉장히 줄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뒷바퀴를 완전히 딱 잠그지는 않고요. 잠궜다가 살짝씩 풀었다 잠갔다 이렇게 해준다고 그래요. 그렇게 해가지고 분명히 이렇게 턴을 줄여주긴 하는데 근데 다른 차들의 콤파스 턴보다는 유화감이 좀 덜 해요. 그러니까 좀 부드럽게 도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이걸 잘 잠궈 가지고 회전 반경을 줄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오프로드에 갔는데 만약에 좀 급하게 턴을 해야 된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 기능을 쓰면 굉장히 부드럽게 또 짧은 회전 반경으로 턴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되게 비슷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데도 차들마다 조금씩 그 나름 특성에 맞게끔 설정을 다르게 하는 것 같아요. 재밌네요, 이런 기능들이. 근데 어쨌거나 이게 렉서스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력한 오프로드, 어마어마하게 무지막지하게 험한 이런 오프로드를 주파해 낼 수 있다. 그거면 뭐 됐죠, 뭐. 예. 근데 지프보다 엄청 편안하잖아. 문제는 실제로 굉장히 편안하다는 게 그게 좀 큰 매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시승이 끝났습니다. 해도 나오고 있고요. 눈도 녹고 있습니다. 와, 이 느낌 진짜 좋아. 와, 날씨 오늘 풍경 진짜 끝내주네요. 렉서스의 축복인가? 자, LX를 온로드랑 오프로드랑 시승을 했는데요. 강력한 오프로드 성능과 럭셔리한 주행 느낌 혹은 럭셔리한 장비 이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이해가 됐고요. 다만 이게 바디온 프레임이라는 것이 과연 여전히 유효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긴 했습니다.
당연히 정말 강력한 오프로드를 위해서는 바디온 프레임이 꼭 필요한 부분들이긴 하겠죠. 그렇지만 실제로 일상생활 속에서 과연 이 차를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많이 쓸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하게 되고, 아무래도 바디온 프레임 특유의 그 진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남아 있다 보니까 이제는 좀 고민해야 되는 시기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뭐 그렇긴 하지만 오늘 시승을 통해서 확실하게 정말 오프로드 성능이 강력하다, 이렇게 거대함에도 렉서스임에도 정말 강력한 오프로드 성능을 갖고 있으면서도 또 럭셔리한 주행 감각도 충분히 갖고 있다는 점은 확인을 해 가지고요, 오늘 나름 짧은 시간에 다양한 것들을 많이 체험을 해 봤습니다. 다음에 시승차를 확보를 해 봐 가지고 아무래도 오버트레일을 더 선호할래나 그렇게 해서 다음에 좀 저희가 늘 테스트하던 그곳에서 다시 한번 제대로 한번 만나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 다음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